네, 그냥 시작을 합시다. 제가 오늘 아마 요거 유튜브 설정을 조금 이상하게 해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아니면 지금 화면 녹화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해둘게요. Recording in progress. 예, 다들 제 컴퓨터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뭐 괜히 제가 뭔가 유튜브 아직 잘 실시간으로 막 연동하는 건 아직 제가 기술적으로 좀 힘들어서 오늘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일단 녹화도 좀 뜰게요. 녹화를 떠서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안 올라가면 그거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1단원은 일단 끝났어요. 이제 파트 1의 1단원이죠. 그래서 이제 1 파트 1의 일부분은 끝난 거고 이제 2-1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국가, 민족주의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다룰 부분은 2-1편이에요. 그리고 뭐 그 후에 2편 정도 더 해서 이제 이 세계화 부분도 마무리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첫 단원에서 인간과 자연이라는 가장 이제 거시적인 세계관을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인간을 떼어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과의 관계를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인간 안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러면 인간 안에 있는 일들 중에 가장 큰 범주는 결국은 이 세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의 문제, 민족 간의 문제, 이거를 오늘 식으로 보면 오늘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텐데 이제 문화 간의 어떤 충돌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뭐 문화와 뭐 인종, 국가 뭐 이런 것들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이제 오늘날 세계화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2-1번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라는 이분법의 형성과 문제점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문화 상대주의 도출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도식을 먼저 보죠. 도식을 보시면 예,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제 이분법적 상황에서는 꼭 여기가 주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형식상 우리가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이분화된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지. 결국은 만약에 여기에 자기의 국가, 자기 국가가 타 국가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이분법적 관계로 보면 나만이 주체고 다른 타 국가들은 대상화시키는 그런 관점이겠죠. 뭐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이 오늘날 세계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푸틴의 생각 같은 경우에 지금 오로지 자기 국가만을 생각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의 어떤 평화나 전 세계의 어떤 이제 질서와 안정보다는 일단 본인 국가만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국가만을 주체화시키고 타 국가와 세계를 다 대상화시키는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이 고집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다 힘들 거죠. 다 힘든 상황이에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푸틴이 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미국이 요즘 이번에 미국이 이런 법안 통과시켰죠. 우크라이나에서 무제한으로 미국이 어쨌든 무기를 빌려 쓸 수 있게끔 그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는데 미국의 무기가 거의 무제한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게 된다면 러시아도 승전을 장담할 수가 없죠. 물론 그게 공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게 인도주의적으로 이제 막 빌려주는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빌려주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파괴되거나 이러면 이제 어쨌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나중에 이제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전쟁 물자가 비싸기 때문에 마냥 인도적으로 막 다 줄 수는 없죠. 선진국들도 강대국들도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 러시아가 여차하면은 지금 야 그럼 너 핵 쏴버린다 이런 어떤 위협도 좀 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핵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다만 이제 핵을 쓰면 전 세계가 공멸하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어서 위협용으로 쓰는 거지 실제로 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차하면 쏘겠다라는 이제 위협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굉장히 평화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와 민족의 어떤 태도라면 얼마든지 좀 세계적인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를 꿈꿔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다수의 국가들은 크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들 서로가 서로를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분법적 관계로 쪼개져서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단순한 불통 이전에 자국과 타국의 인식적 경계를 강하게 그어서 자본주의 메커니즘으로 경쟁하는 본질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내려가 보시면,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부분 중에 일단 오늘은 문화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논술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문화의 어떤 충돌로서 기출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민족주의 어떤 그 민족주의 개념으로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세계화라는 모토 속에서 그럼 약간 좀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어떤 측면에 대한 충돌 문제를 또 다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포인트는 문화 쪽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문화가 있으면 타문화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럼 자문화와 타문화가 당연히 이렇게 또 충돌하겠죠. 그래서 자문화가 타문화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이쪽 극단으로 가면 우리는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타문화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면 문화 사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뭐랄까 그 이분법이라고 제가 설명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이미 예측을 해보시면 솔직히 우리가 낯선 문화를 만났을 때 그 낯선 문화를 만나자마자 그 타 문화를 막 존경하거나 존중하거나 뭐 이런 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죠. 오히려 우리는 낯선 걸 만나면 어때요? 일단은 경계하는 게 더 본능적일 수 있어요. 나를 보호하고자 어떤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낯선 문화를 갑자기 마주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자문화 중심주의로 일단은 쏠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어떤 교역 관계나 이제 경계가 좀 어느 정도 해체된 상태에서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이후에 완전히 좀 종속되는 측면이 생길 수도 있죠. 자기 문화에 대한 뭐 우월주의나 뭐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타 문화에 철저하게 종속되고자 하는 문화 사대주의도 발생하게 돼요.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를 이제 그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한국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이라는 어떤 개념의 사례를 본다라면 실제로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것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러게 우리나라는 자문화를 되게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지. 예를 들어 우리도 가끔 이런 표현 쓰잖아요. 흔히 야 국뽕 맞았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우리 한국 영화에서 아직까지도 기록이 안 깨지고 있는 1700만 이상이 봤다는 그 1위 영화가 뭡니까? 우리나라 개봉작 중에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관객 수는요. 솔직히 작품성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좋은 영화들 많지만 결국은 이건 흥행성이잖아요. 17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진짜로 가장 많은 인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거는 이순신 장군을 다뤘던 최민식의 명량이었죠. 명량해전. 그래서 그것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쟁 영화를 취향적으로 좋아해요. 전쟁 영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도 재밌게 봤는데 저희 아내는 정말 딱 질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최악까지는 아닌데 그냥 낯간지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향적 차이는 있어도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은 찬성하잖아요.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그렇다고 이순신 장군을 또 까는 사람 없잖아. 다들 좋아하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이 자문화에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경험상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 제가 여기 중국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국과 예를 들어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를 딱 대비해 보세요. 실제로 자문화 중심주의에 가까운지 문화 사대주의에 가까운지 오늘날을 기준으로 본다면 20세기 이후를 기준으로 본다면 솔직히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뭐 길게는 뭐 1000년 보통은 수백 년 정도 생각해 보면 한국은 중국을 사대했던 국가예요. 근데 문화 사대주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중국 문화를 그 어떤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을 가장
심지어는 우리가 대중화, 소중화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중화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서 살았고 나중에 이제 중국의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니까 청나라에서 망하니까 청나라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스스로가 야 우리가 소중화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중화 사상을 받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철저하게 중국에서 파생됐던 그 한족의 이 중화 사상을 굉장히 사대했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그냥 우리도 역사에 좀 뭐랄까 부끄러운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대놓고 떠올리기 싫죠. 여러분 누구도 국사 공부하면서 한국사 안에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사대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명확하게 공부하신 분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 역사가 되게 긴데도 불구하고 한국사 안에서도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냥 보통 그거를 당시에는 그냥 교역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교역은 교역인데 보통 이거를 이제 조공무역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걸 바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황제가 이제 하사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가 감정이 저는 중국에 있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되게 뿌리 깊은 문화 사대주의가 있었으나 근데 지금 20세기 이후로 한국이 산업화가 또 더 빨랐잖아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산업화의 속도가 빠르면서 이게 서구식 자본주의의 어떤 사상이 이제 우리의 중심이 됐거든. 예전에 우리 사회의 중심은 사실상 유교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건너온 유교 문화적 사상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사대할 수 있었다라면 이제 20세기 이후로는 한국이 이제 그 문화가 아니거든. 우리는 이제 그런 유교 문화가 그걸 숭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히려 그 미국식 어쨌든 서구의 어떤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고 그러면 이제 그 자본주의 문화가 누가 더 익숙한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것이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후로 중국에 대해서는 전혀 뭐 부러워한다거나 이런 게 없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보면은 좀 하대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그 민족 감정이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 있다. 재미있는 건 여러분들 예전에 그 북경 아시안 게임 몇 년도였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중국조차도 이제는 한국을 되게 싫어하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올림픽을 보면 체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옛날 같으면 같은 아시아권끼리 그래도 좀 서로 응원해주고 할 수도 있는데 정작 요즘은 중국 관객들도 한국 팀 시합이 있으면 한국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반대되는 편을 오히려 응원할 정도로 중국과 한국의 양쪽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문화적으로 우리는 갈등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가 감정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순위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도 우리가 솔직히 일본은 역으로 일본이 한국을 더 사대했다고 보는 역사일 수도 있죠. 일본은 정말로 역사의 깊이로 본다라면 당시에는 뭐 그렇게까지 강력했던 게 아니니까 일본이 세계사에 갑자기 이름을 띄기 시작했던 건 오히려 이 근대화의 서구식 근대화의 연주를 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동아시아 그 어떤 나라보다 서구의 근대화의 사상을 근대화의 물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면서 가장 또 동아시아 내에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제 치하라는 이제 굴욕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역설적인데 여러분 그 굴욕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일본을 사대하던 문화도 있죠. 왜냐하면 다 독립운동가가 아니잖아요. 민족 전체가 이 일본이라는 통치 체제 하에 다 결국은 지배의 어떤 대상화가 됐는데 거기서 뭐 모든 민족이 여러분 다 독립운동하는 심정이었으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더 빨리 왔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강력한 힘 앞에 이 약함 이런 거 절대적 약함은 보통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굴복을 했고 이제 그래서 그 굴복한 국민들 중에 일부가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하면서 이제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걸 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제 원래 정규 수업 때 그 얘기를 꼭 하지만 저는
친일파의 과거를 뭐든지 다 안 좋다라고만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잘못이든 어떤 과오든 간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나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다시 말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조상들 중에도 분명히 친일파가 꽤 있을 거예요. 예. 그걸 부끄러우니까 기록으로 안 남겼겠죠. 대부분 숨길 거예요 아마. 아버지 뻘 때쯤부터는 약간 그런 역사를 숨기시기 시작할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럴 때부터 그때 솔직히 뭐 친일 행위를 했었지만 굳이 그 얘기를 해서 좋을 거 없으니까 이런 경우 있죠. 물론 적극적 친일파 있죠. 저는 그래서 이걸 구분하고 싶어요. 결국 친일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도, 친일행위를 했다고 할 때도 이 친일행위를 어쩔 수 없이 약자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국민은 물론 다 민족들은 창씨 개명도 했고 단발령에 다 참여했고 여러 가지 다 했죠 사실은요. 일본어 교육도 다 받았고 근데 그 정도까진 모르겠는데 거기서 굳이 앞장서 가지고 같은 민족을 고발하고 팔아먹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적극적 친일파라고 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친일파들은 당연히 반성해야죠. 제가 늘 제가 머릿속으로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래 그치 그런 애들은 대가리를 박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반성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한국의 역사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은 역사였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일본에 대한 사대 관계가 분명히 그 시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멈췄으면 모르겠는데 한국이 나중에 일본에서 해방된 이후에도요. 이제 그때 대다수의 민족적인 그 분위기는 일본을 싫어해요 분명히. 그러나 한국의 적극적인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여전히 다 그대로 권력을 쥐고 기득권화 됐거든요 한국 사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 여전히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분명히 정서적으로 정반대의 어떤 분위기를 끌고 가는 뭐 언론이나 어쨌든 그 기득권 세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유심히 한국 사회 흐름을 잘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이 정권 때도 일본과 한국이 아주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딱 부딪혔었잖아요. 일본과 무역 전쟁을 부딪힐 때 한국의 민족적 정신을 갖고 오히려 그래 싸워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 반면에 야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함부로 까불다가는 다 죽어 이런 겁먹는 분위기들도 꽤 조장됐었거든요. 한국의 언론이나 여러 여론들 사이에서. 근데 그게 과연 우연일까?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도 하고 있지만 그 청문회 후보자 중에는 역시 또 친일파와 연결된 사람들이 몇몇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지독할 정도의 악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역사 청산을 제대로 못한 대가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관계도 좀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 일본에 사대했던 그 분위기도 좀 남아있는 데다가 그러면서도 일제치하에 또 부들부들 또 떨면서 대체적인 또 국민적 분위기는 또 일본을 또 싫어하는 분위기도 역시 있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의 또 양가성은 일본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제 생각에는 역사적으로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한국이 그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되게 이중적인 것 같은데 의외로 동남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은 동남아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이런 나라들을 생각해 봤을 땐 그때는 그런 고민이 없죠. 양가 감정이 아니라 그냥 한국은 무조건 자문화 중심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에 누가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해서 뭔가 여러분이 더 인간의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분들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문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문화로는 굉장히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책을 읽은 다음에 내가 그동안 좀 잘못 생각했구나. 너무 내가 어떤 집안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이런 흐름 때문에 그냥 너무 무턱대고 누군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다르게 봐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 만에 바뀌는 건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루 만에 지식이 좀 바뀐다고 해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걸 애티튜드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우리의 태도가 바뀌냐라고 할 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노력이죠, 노력.
이제 깨달아 쓴 건 중요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해. 그걸 계기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열심히 노력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건 몸에 배어 있는 거지. 갑자기 우리가 어떤 행동을 그냥 한번 딱 했다 안 했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어떤 자세에서 나오는 거죠. 자세, 저는 시선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의 시선에서 이미 타자를 이미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아닌데요, 저는 다 좋아하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저도 여기 서울 홍대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한때 홍대에 중국인 관광객 넘쳐나고 일본인들은 명동 쪽에서 넘쳐나고 뭐 한때 그랬었죠. 뭐 일본, 중국, 그리고 또 뭐 다른 동아시아인들도 있지. 뭐 그 한때 되게 관광이 막 특수가 됐을 때, 그러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로 지나가는 백인 관광객들을 바라보는 나의 어떤 시선과, 그리고 어디서 이제 중국인 그 성조 높은 어떤 소리가 막 들려. 아,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막 보여. 그랬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그것이 과연 같았는가, 동일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도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요즘 시대 국제 결혼이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세계화되고 있는 거야, 진짜.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한국인끼리 결혼한다라는 이제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제 그리 많진 않죠. 예전에는 거의 절대 다수였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열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뭐 인연이 없어서 그렇지 인연만 되면은 나도 국제 결혼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나도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외국인 결혼 대상자의 얼굴을 지금 3초 내에 떠올려 보세요. 3, 2, 1.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똑같은 우리와의 동양인, 뭐 태국 남자가 떠올랐거나 베트남 남자가 떠올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여러분, 제가 딱 3초, 5초만 줬을 때 머릿속으로 그럼 내가 외국인 누구랑 결혼하면 좋지? 라고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외모 지상주의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이 외모 지상주의가 결국은 여러분 서구와 연결돼 있거든요. 한국의 현재 외모 지상주의 어떤 그 우선순위라는 건 서구의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그런 어떤 미적 성향이 우리에게도 내면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서양인이 머릿속에 어떤 국제결혼의 대상으로 잡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설령 그렇다 이러면 뭐 남미인 생각했어요. 여러분 뭐 혹시 머릿속에 멕시코 남자 생각하신 분 있나요? 막 코스염 나고. 설령 뭐 야, 쿠바의 체게바라 멋있던데,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다고 갑자기 체게바라가 내 결혼의 어떤 상대인 어떤 그 얼굴 모델로 떠올랐을 가능성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는 웬만하면 대부분 백인 여성이나 백인 남성에 대한 어쨌든 그 우월성에 대한 관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동남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뭐 다 넣어도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자부심의 어떤 그 사례랄까, 근원 같은 거야. 우리나라는 자부심이 강하지, 우리나라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사실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동양이라고 불리는 문화권에 대해서 거의 뭐 우리가 꿀릴 거 없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부심이 있는 것과 그 자부심을 기반으로 그 타 국가를 무시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에는 그런 성향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뭐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이제 일하러 왔거나 공부하러 온 그런 이제 아시아권 국가의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도, 이거 뭐 그 이런 공공 장소에서 어떤 차별적 발언을 듣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뭐 영국에 갔거나 우리가 미국에 가서 야, 인종차별 생각보다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백인 우월주의가 어쨌든 이 동양에 대한 어떤 이 증오나 동양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관점에 한국인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한국인들도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불편한 시선과, 그리고 굉장히 교양 없게, 그렇죠,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공공 장소에서의 어떤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런 사례를 생각해 보면 뭐 크게 제가 보기엔 부인하실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체 왜 그러냐, 일단 요거 고민해 보고 싶어요. 대체 한국은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중국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요, 물론 뭐 분명히 걔네들도 틱톡이나 뭐 이런 그거 좀 보고, 걔네도 인스타 같은 거 하니까, 근데 이제 물론 중국은 그것도 좀 통제하고 있지만, 저는 같은 이
동아시아권에서도 결국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만 무슨 서구 우월주의를 숭앙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동양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게 된 것도 저도 이런 우리 뽀샵 문화 있잖아요. 혹은 그러니까 포토샵 문화 같은 거죠, 일종의. 본인의 얼굴 사진 찍어놓고 사진 같은 거 보정 같은 거 할 때 그 사진 보정할 수 있어. 근데 그 사진 보정의 결과치가 다 어디로 수렴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다 똑같아. 여기 뭐 태국이든 어디 동남아든 모든 여성들이 다 우리 동양적 여성의 어떤 특징성은 최대한 없애더라고요. 그죠? 만약에 턱이 강하다? 그거 다 자르죠. 턱 같은 경우 최대한 달걀형으로 바꾸고 눈이 좀 빼빼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눈을 어떻게든 크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모델형이 어디서 왔냐고요. 그러니까 동양이 아직도 서구에게 지배당했던 그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주의 시대의 그 일종의 노예 근성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웃기죠. 100년이 넘었는데 근데 못 벗어났을까? 여러분 이거는 훨씬 더 고도화된 전략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가 지배당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노예 근성이야. 이렇게 보기보단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적이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저 백인 중심의 서구 문명이 동양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고도의 지배 전략을 20세기 내내 세워왔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그 19세기 때는 19세기는 제국주의 시대거든요.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이죠. 이때 그냥 대놓고 지배하면 돼요. 강한 백인들이 강한 서구 문화권이 약한 동양 문화권을 닥치고 지배했던 시대가 19세기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도 그 희생양이고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일본한테 당했잖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일본이 누구 방법으로 온 거다? 바로 미국한테 배운 방법을 우리한테 쓴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1876년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 지배라는 건 이제 처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본격적 지배は뭐 1910년이죠. 한일 합방. 그죠? 근데 그 사이 동안 이미 이때까지도 우리한테 영향 크게 미치고 있었고 계속 간섭하고 여러분 뭐 역사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을미사변 우리나라 이제 민비가 언제 불태워 죽어요? 1895년이에요. 그러니까 1910년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15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의 영향력이 이미 이때도 컸다는 얘기겠죠. 남해 그때 황실이 아니죠 아직은. 예, 민비가 시해당하고 나서 고종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잖아요. 그게 아관파천이죠. 1896년.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가 있다가 다시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야 대한제국 선포.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도 황제가 돼요. 명성황후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추존된 거죠. 죽고 나서 민비가 황후로 추존된 거예요. 사실 이제 조선은 솔직히 제국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아마 당시 아마도 강대국들은 좀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선포했을 때 이게 야 제국이라는 말은 임페리얼리즘이고 제국의 기본적인 조건은 왜 식민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 국가를 합쳐놔야 제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언적 의미죠. 한국의 대한제국이라는 말은. 근데 뭐 여하간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일본 치하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 일본의 이 통치 스타일, 일본이 괴롭히는 그 방법이 바로 일본이 그대로 이 백인의 이 강대국들이 동양을 식민지화할 때 나왔던 그 방법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상 결국은 서구 문명에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이게 쭉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20세기 여러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죠, 사실은.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어쨌든 이제 전 세계가 더 이상 이제 그 식민지 때문에 무력 전쟁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들 이제 식민지 다 해방시키고 이제 서로가 자기 주권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세계 평화의 어떤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면 1945년부터 전 세계가 각자가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는 각자가 주권 국가가 됐다는 얘기는 기존의 식민지를 갖고 엄청난 수익을 엄청난 특혜를 누렸던 강대국들에게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사실상 손실이죠.
자꾸 옛날 생각나지 않겠어요? 야, 옛날에는 이런 거 같은 경우 다 그냥 식민지 국가에서 다 꺼내왔으면 되는 건데, 식민지 국가에서 이런 뭐 노동력 막 착취해서 하면 될 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거 써야 되네? 그 비용이 얼마나 아쉽겠냐고요. 한국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해본 적이 없죠. 우리나라 역사가 됐다 길다고 막 자랑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됐다 강한 적은 또 한 번도 없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지배했다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한국이 일본을 지배했다, 한국이 막 중국을 지배했다 이런 거 없죠. 일단은 우리나라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이것도 DNA일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집단 무의식의 형성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남의 것을 막 빼앗거나 괴롭히는 이런 성향이 아닐지도 몰라요. 예. 아니면 모르죠. 늘 약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으나, 뭐 여하간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지배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민족적인 우리 문화적 정서에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힘을 키워서 우리도 일본 애들 좀 잡아먹자. 일본이 우리 괴롭힌 것처럼 우리도 좀 강해져가지고, 안 그래도 요즘 일본 엔화 폭락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일본 경제보다,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보다 한국이 훨씬 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복수심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야, 됐어, 이제 우리가 더 능력을 키워서 우리가 일본 땅 좀 가져가자, 좀 사자, 다 잠식해버리자, 이런 생각까지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좀 착한 것 같아. 약간 그런 층도 없어. 그렇게까지 막 호전적인 민족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 뭐 고구려 조상들이 살아남으면 모를까, 그죠? 좀 뭐 고구려 후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 말은 그거예요. 지배해본 자들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죠? 먹어본 자들이, 맛본 자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향수에 빠지듯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 너무 단순한 비유지만, 여러분이 진짜 고급 호텔 뷔페 가면 그거 한 번 맛보면은 언젠가는 계속 그게 떠오르게 돼요. 분명히 자주 못 가, 비싸니까. 하지만 야, 내가 돈 벌면 난 그래도 저기 좀 자주 가고 싶어 라고 할 정도의 퀄리티는 있거든.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고기 뷔페만 막 무한리필 고기 뷔페만 가던 사람이 처음으로 뭐 빕스나 처음으로 막 이런 데 갔을 때의 그 행복감이 있거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빕스를 제가 이제 군대 휴가 나올 때 막 처음 가봤거든요. 예. 군인 불쌍하다고 그 교회 누나가, 직장 다니는 교회 누나가 사준 거야. 종일아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갑자기 빕스를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게 다 있네 막 이러면서 막 감격하면서 열심히 처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근데 지금은 여러분 솔직히 빕스도 별로잖아요. 비싸긴 비싸. 요즘 괜히 비싸대. 맛은 없는데 요즘. 어쨌든 빕스도 예전만의 명성이 아니잖아요. 빕스를 우리가 고급 무슨 이런 뷔페라고 안 하죠. 여러분도 만약에 야, 고급 뷔페 가자 갑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자, 우리 1주년이니까 우리 고급 뷔페 가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걸 뭐 빕스 티켓을 갖고 왔어. 그러면은 얘가 고급을 이해를 못하나? 갑자기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어리둥절 하시겠죠. 왜? 그게 여러분 이제 문화적인 약간 그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급이라고 말하려면 일단 호텔 뷔페 정도는 가줘야. 그러면 이제 1인당 요즘 물가 올라가지고 1인당 15만 원이라면서요? 예전에 보통 10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거의 한 15만 원씩 올랐어요. 그러면 1인당 15만 원이니까 두 사람이 한 끼 먹으면 30만 원 들겠네요. 그죠? 제가 애 셋이거든요. 저희 집은 못 가요. 그래서 5명이 가면은 얼마야? 도저히 못 가요. 그래서 설령 가도 애들 뭐 기절시켜 놓고 애들 따돌려 놓고 아내랑 둘이 가면 모를까? 애들 데려갈 엄두도 안 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번 갔다. 진짜 제가 진짜 아내 생일에 큰맘 먹고, 우리 4인 가족일 때 한 번 갔었는데, 역시 아내도 한 번 그 맛을 보더니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데려갔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다시 못 간다. 그랬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뷔페를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어차피 많이 못 먹잖아. 많이 못 먹는데 뭔가 다 들어가지도 않는데 더 막 구겨 넣는 그 자기의 추악함을 보는 것이 저는 뷔페인 것 같아서 전 그게 더 별로예요. 차라리 원메뉴만 좀 깔끔하게 먹는 게 차라리 좀 낫지. 너무 맛있어. 근데 그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몇 접시 막 더 억지로 먹고 있는 내 자신이 가끔은, 그래, 뭔가 추잡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숨 못 쉴 정도로 나오고 앉아 있는 거. 갈 때 제가 늘 다짐하거든. 오늘은 조금 좀 젠틀하게
허리띠 풀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먹고 나오자 이러는데 꼭 나올 때 되면 숨 못 쉬고 있죠. 헉헉거리고 앉아 있고. 그럴 때마다 인간의 욕망은 추악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먹고 나서의 요리를 전 찍어요. 되려. 그래서 그 먹기 전에 이쁜 사진 말고요. 먹고 나서의 그 추악한 사진 있죠. 우리 왜 먹고 나면 그 자리가 이쁠 리 없잖아. 그걸 찍죠 저는. 기록을 남겨요. 뭐 여하간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한번 맛보면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이 그 경험을 못 잊는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러면 야 그럼 뭐 미국 사람이 다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전 세계에는 기득권들이 있어요. 늘 그 기득권을 유지해온 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국가든. 일본 같은 경우 딱 있죠. 그대로 존재죠. 일본의 아베 가문 있잖아요. 그대로 전범 가문이에요. 세계 2차 대전 일으켰던 그 가문들이 걔네도 역사 처리 안 했잖아. 아무도 처형 안 당했죠. 그러니까 일본도 2차 대전, 1차 대전 다 일으켰던 그 전범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늙어 죽을 사람은 물론 죽고 그 자녀들은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일본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런 세력들이 그런 남아있는 거야. 그 DNA와 문화가 저 조선을 다시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있는 거죠. 설마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정도도 파악 못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진짜 국제정세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매우 진지하다. 다행인 건 지들 지금 경제가 망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자기 뜻대로는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 국내에 일본의 그런 극우 민족주의자들과 호흡을 맞춰올 수 있는 한국의 친일파 후손들도 남아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호응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국제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국이 전혀 그 국민적인 그 대다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굉장히 굴욕적으로 다시 합류하게 되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번에 외교 청문회 뭐 잘 관심 없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청문회도 그렇고 청문회에 올라간 장관 후보자들 중에도 있지만 지금 인수위의 그 이런 외교 그쪽 수석적이죠. 그러니까 이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대다수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특정 인물들이 실제로 옛날 그 지소미아 문제가 있었을 때 MB 때 그러니까 즉 한반도에 일본이 주둔할 수 있다. 혹은 일본이 필요하면 한국의 무기 물자 전쟁 물자를 가져다 쓸 수 있다.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MB 때.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그거를 좀 찾아보시면 또 나와요. 그런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여전히 일본에게다가 좀 갖다 팔아먹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때 그런 또 그런 걸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논문을 썼던 또 사람들이 이번 정권에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이건 보수가 아니니까. 오늘 이제 세계화 얘기니까 더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보수가 집권하는 게 맞으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안보와 한국의 이익, 민족적 이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진보 정권으로 들어가죠.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이 교과서적으로 공부했을 때 상식은 뭐냐면 한국은 이제 진보가 아니라 보수 정권이야. 보수 정권이 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안보에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나 민족적인 어떤 그 특권이나 우월의식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 더 조금 더 그쪽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과서적인 답변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은영 씨가 이런 질문을 남겼네요. 지금 일본의 세대들은 한국을 지배했던 실제적 경험을 하지 못했음에도 어떻게 지배한 욕망이 생성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방금 답변한 것 같은데 43분이니까 아닌가요? 잘못 이해했나? 일단은 일본 국민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일본 세대가 다 한국을 지배할 생각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답변은 사실 제가 이미 5분 전에 한 거예요. 은영 씨가 아마 그걸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기득권 체제에서 결국 국가를 움직이는 거지 전 국민이 그 국가를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요. 특히 일본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조금만 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한국은 그나마 제동장치가 국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촛불 집회가 가장 최근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은 현대사 내내 국민들이 독재를 막아온 거예요. 싸워가지고. 너무 폭주한다 싶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예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재자를 멈추게 만들죠. 요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그게 심각하게 가지는 않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국민들은 본인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일본 친구들 있으면 조금만 대화만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솔직히 한국 정치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물론 20대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열심히 관심 갖지 않으면. 근데 일본인들은 그 이상이에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냥 걔네가 아베 체제가 어떻게 국가를 주무르고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조차 하지 않아요. 일본은 여러분 대중집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맨날 집회하잖아. 한국인들이 또 그런 성향은 강하죠.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싸울 땐 열심히 싸우잖아요. 국민들끼리 막. 근데 일본은 그거 자체가 없어요. 많이 모이면 1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이 10,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공공의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통치자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스타일이에요. 좀 순종적인 국민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은영 씨가 우려한 것처럼 일본 세대 전체가 지배력을 갖는다? 당연히 아니죠. 일본 사람들 좋은 사람 많아요. 저는 일본 학자들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본의 지배 체제자들은 어차피 그대로 다 살아 있으니까 그대로 연결되죠. 다이렉트로. 자기 아버지의 꿈, 자기 할아버지의 꿈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권력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다만 일본이 그 대신 뭘 잘했어요? 역사 왜곡했잖아요. 잘했다는 얘기 아니죠. 자기들 아래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뭐는 한 거야? 역사 왜곡은 함으로써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쟁에 대한 죄책을 없애준 거죠. 그러니까 전범 국가로서의 죄책감을 현 젊은 세대들에게 털어주는 역할을 기성세대가 한 거예요. 일본의 기성세대들이. 알겠죠?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 중에는 좀 노력해서 뭐 공부를 하거나 요즘 유튜브가 발전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깨닫죠. 아, 우리 조상이 진짜 좀 잘못했구나. 이런 걸 깨닫는데 대부분의 역시 일본 젊은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역사책에서는 안 나오니까. 다케시마는 어디 거예요? 그냥 일본 거죠. 그들이 보기엔. 왜냐하면 역사책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인 플랜이에요. 플랜.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우리도 국정교과서 만들었었잖아요. 한국도 만들어서 넣으려고 했죠. 박근혜 때. 근데 그거를 막은 거죠. 왜냐하면 국정교과서에는 독재를 미화해놨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다 축소시켜놨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의식과에 대한 이제 싸움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파트에 우리 파트 2에서 역사 논쟁이 나와요. 그래서 파트 2에서 역사 논쟁을 할 테니까 일단 그때를 좀 더 기다려 주시고 왜냐면 벌써 50분이야. 망했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도 엉키기 시작했네요. 그러나 어차피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보죠. 일단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다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은 제 질문은 일단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어쨌든 문화론에 있어서 왜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아시아 같은 동양인데 왜 다른 동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우월주의를 갖고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서구에 대해서는 또 사실상 이제 백인 우월주의죠. 근데 제가 보기엔 백인의 어쨌든 그 서구 문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까지 굴욕적이냐라는 거예요. 서구 우월주의를 이걸 내면화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특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쪽에 더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없이 약한가? 왜 되게 많은 것들을 그런 서구 문화식으로 다 받아들여 왔는가? 차라리 여러분 세대는 꼭 그런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의식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요즘은 한국에 그래도 위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예전과 달리. 근데 이제 이렇게 80년대, 90년대를 지나왔던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러게 그 당시에는 뭐 절대적이었죠. 그냥 뭐 미국을 갔다 왔다라는 것 자체가 한날 때는 문화적 권력일 때가 있었으니까. 지금이야 뭐 여러분도 편하게 갔다 오잖아요. 근데 제 말은 뭐예요? 편하게 갔다 와도 그러니까 갔다 올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뭐 그냥 휴가를 갔다 오는 거 정도라면 어차피 좀 가까운 우리가 동남아로 가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유학을 간다. 뭐 유학 어디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냥 별 고민 없이 우리 미국으로 갈 생각부터 하죠.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당연히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강대국에서 결국은 이 학문적으로도 가장 많이 어쨌든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교육도 권력이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입시를 치르는 이유도 여러분 이게 기호의 권력이에요. 한국 내에서는 국내 문화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인 거야. 어떻게 하면 서울대나 연고대라는 어떤 그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욕망으로 사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유학 가는 사람은 뻔한 거예요. 글로벌 문화 자본을 획득하는 거죠. 근데 그 글로벌에는 무엇보다 글로벌을 지배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러면 명문대를 어떻게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예.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죠. 구체적으로 뭘 공부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미국에서 우리가 이름 있는 대학만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접해 주잖아요. 충분히 그걸로 기가 죽고 수그러들죠.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요? 문화 자본인 거예요. 기호가 주는 힘이죠. 서구라는 기호가 주는 힘, 미국이라는 기호가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잘 보면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솔직히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미 이 서구식 문화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양면적이냐? 차라리 중국 애들은 걔네는 일관성은 있어요. 중국 애들은 자뻑이 있거든. 걔네는. 중국은 중화 사상이 여전히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중국 애들이 무슨 뭐 미국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걔네들은 라이벌로 보잖아. 미국 그리고 심지어는 충분히 본인들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일관성이 있어. 좀 착각도 좀 있긴 한데 그 착각도 있지만 그래도 걔네는 그 중화 사상이라는 일관성, 지들 우월주의가 명확하잖아. 착각이든 뭐든. 근데 우리는 왜 이중적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진화론이다.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나 얼핏 보면은 그냥 양쪽의 양극단의 문제 같고 그래서 한국이 되게 이중적인 태도, 이중적 태도고 모순적인 태도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 아니라 굉장히 진화론적인 도식 안에서는 순리적인 거예요. 왜 그렇다? 제가 여기서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 요거는 이런 그래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진화론이 많이 나올 거예요. 논술을 풀다 보면 진화론적 사유라는 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진화적 역사관, 진화적인 어쨌든 뭐 진보사관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진화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머릿속에 무조건 그리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해 간다라는 일종의 낙관이거든요. 생물학적이든 뭐 문화적이든 우리 문명적으로 계속 발전해 갈 거라고 봐요.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이 사회학적으로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교묘하게 뭘 집어넣었냐면 야 근데 우리 인간의 역사가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갈 건데 서구는 항상 요 앞에 있는 것처럼 배치를 해놓은 거죠. 동양은 아직은 아직 진화가 덜 된 입장. 요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19세기 때 그들의 작업이에요. 19세기 후반부에 이 진화론적 사유를 식민지에다가 다 심어놓습니다. 이 교육을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 엘리트들도 다 받아요. 그래서 당시 한국에서 신문물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서구 중심의 진화론을 배운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서구는 우월하고 동양은 열등하다라는 이분법을 그대로 내재화 시켜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도 반영을 해놨겠죠. 그러다 보면 자 여기서 그러면 한국은 열등 체제로 가야겠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해방 후에 한국의 이 발전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도 놀랄 정도의 발전인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빨리 발전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포지션을 갖게 된 거예요. 한국은 근데 이 동양과는 달라. 서구보다는 열등할지언정 동양보다는 우월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변태적인 중간자적 입장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뭔가 다른 동양과는 다르고 싶어. 심지어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저 미국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백인 문화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꾸 우리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제는 머릿속으로 스스로 한 번씩 계속 돌려봐야 돼요. 진짜 그런가 싶다가도 여러분이 만약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그런 방송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와가지고 한국 음식 맛있게 먹거나 한국 뭐 아름답다고 했을 때 그런 방송들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다라면 사실 여러분도 저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매우 그렇게 우리가 인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라도 되게 그런 방송을 좋아한다라는 건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특히 그런 어떤 그 문화권에서 뭔가 한국에서 인정받는다. 우리가 왜 빌보드로 진출하고 싶었겠어요. 원더걸스 때부터. 그죠? 한국만의 어쨌든 그 방식보다는 이게 특히나 자본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점령하려면 또 미국에게 인정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인정받기 위한 또 그 싸움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 하긴 그래서 아마 뭐죠? 아카데미 시상식 때 봉준호가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잖아요. 아, 이건 로컬상 아니냐. 이거 니들 나라의 그 지역상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잘 해줬죠. 오히려 여러분 예술가들은 칸 영화제를 제일 쳐줘요. 영화 감독들은 칸느 영화제를 더 쳐주지 사실은 미국의 아카데미가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들은 그 오만함 속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히 이런 동양인 감독이 받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수상 소감을 물어볼 때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내가 뭐 엄청 강력하고 물론 겸손하게 또 얘기할 건 얘기했지만 그러면서도 이게 결국은 너희 나라의 어쨌든 그 시상식 아니냐. 거기에서 그냥 외국에서 있는 감독을 인정해서 뽑아준 거 정도로 보는 거니까. 왜냐면 그런 말 속에는 봉준호도 최대한 그걸 지키려고 한 거야. 너무 들뜨지 말자. 분명히 기분은 좋지만 그렇다고 얘네가 뽑아줬으니까 어우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세계 최고다. 뭐 이런 어쨌든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자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들뜨지 않기 위한. 우리는 정말 이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속으로는 이퀄이 되고 싶은 거죠. 사대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열망.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은.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문화사대주의죠. 그러니까 한국과 서구가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화사대주의고 우리가 밑을 바라보면은 자문화 중심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화론적인 연속성상에서 보면은 그죠? 진화론적인 연속성상에서 봤을 때는 모순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어. 우리는 일관적으로 이제 뭘 본 거예요? 우월과 열등의 이분법적 도식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 이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진화론적인 사유체계에 잡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문화론으로 다루고 시작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문화라는 게 아까도 좀 뭐 그렇다고 야 지금은 우리가 이제 BTS라는 어떤 자랑스러운 어쨌든 이 결과물을 한국에서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국의 어쨌든 뭐 이런 드라마 컨텐츠든 이제 이 아이돌 컨텐츠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통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도 얘기하게 될 뭐 혼종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문화 융합에 있어서 이제는 이 진화론적인 체제를 아예 우리가 이제 극복해낸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열등 구조로 간 게 아니라 서구 거를 받아들인 건 인정. 근데 그 받아들인 걸 또 우리 것으로 재소화 시켜가지고 사실 그들이 보기에도 되게 참신한 새로운 어쨌든 세계적인 컨텐츠 문화를 또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런 시대적인 이 진화론적인 시대의 우리의 어떤 열등함이 어느 정도 지금 씻어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인 거예요. 새로운 시대. 여러분 제가 이 문화론 수업을 몇 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15년 넘게 했을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여러분 선배 세대를 제가 가르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 그냥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서구를 일방적으로 사대해 왔는지에 대한 것만 깨우쳐주면 될 문제였지만 사실 여러분은 좀 머리가 더 복잡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사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위상이 진짜로 많이 올라간 게 느껴지실 테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여러분은 공변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과연 이제 우리가 의외로 한국적 문화라는 게 오히려 이제 어떤 우월과 열등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끼어가지고 우리도 열등감에 막 시달렸던 그런 삶을 넘어서서 한국적 자체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냥 저거는 한국적인 거지 저건 결국 서구의 아류다 뭐 이런 평가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도식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의 포인트. 그래야 이분법을 벗어나죠. 사회 진화론적인 요 도식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결국 우열과 열등의 이분법적인 도식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것을 해체해야지만 인종 갈등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BTS가 잘한 거지 우리가 잘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BTS가 성공하는데 여러분이 뭐 덧해준 게 있다라면 제가 암인데요 라고 하면 해주신 거 맞아요. 저처럼 근데 아미도 아닌 인간은 그리고 처음에 심지어 BTS 데뷔했을 때 비웃었던 저 같은 인간은 어찌 보면은 BTS가 뜨는데 전혀 기여한 바가 없거든요. 그냥 숟가락을 얹은 거지. BTS 덕분에 한국의 이미지에 숟가락 얹은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한국의 뛰어난 어쨌든 그 선구자들이잖아요.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뭐 박찬욱 감독도 그렇고
뭐 윤여정도 그렇고 어쨌든 뭐 그렇게 선구자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지. 우리 한국 문화 한국인들 전체적으로 보면 솔직히 여전히 우린 여기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그들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들 대다수의 우리들은 여전히 이 사회 진화론적인 도시관에 빠져 있고 여전히 우월과 열등의 도식으로 우리 민족과 타 민족을 구분하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인종차별. 예, 그리고 역시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에 대한 그 차별적 시선. 우리가 난민에 대한 시선. 솔직히 그거 점수로 매겨보면 한국이 굉장히 뒤처져요. 예. 세계적으로는 이미 분명히 우리를 강대국으로 이제 축혀 세워주고 있는데 강대국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이 문화적인 의식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열하다. 어떻게 하면 배타적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거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저 외국인들이 숟가락 못 얹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외국인들은 백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항상 뭔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함부로 그 잣대를 들이밀면서 괜히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 체제나 이런 세금 문제 어디 혜택 받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 항상 존재하죠. 항상 보면 그런 잘못된 그래서 언론 기사들이 막 유언비어처럼 퍼질 때가 많죠. 야 건강보험 뭐 외국인들이 막 더 가져가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난민에 대한 배타성도 한국이 되게 높아요. 그 지수가요. 우리 벌써 우리 그때 한번 그런 실습을 해봤죠. 문재인 정권 초반에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잔뜩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인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난민들이 쫓아내길 바랬었어요. 그 잔인함. 그죠? 나라를 잃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는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마. 이게 당시에 한 70%인가? 여론조사는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게 솔직한 마음인 거야, 사람들의. 인권적으로, 야, 우리도 6.25 때 그런 거짓골이었거든? 근데 그런 거짓골난 우리를 그래도 인도적으로 도와줬던 세계의 도움도 있었지 않냐?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염치의 문제기도 해요. 어찌 보면요. 무슨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우리가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갚아야 될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일이 똑같잖아요. 독일은 세계 1, 2차 대전 다 전쟁 만들어놔서 전 세계를 어려움에 빠뜨려 놓고 본인들은 그래도 2차 대전 후에 진짜 많은 후원 지원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마샬 플랜으로 미국이 돈 안 풀었으면 독일도 강대국 못 됐어요. 다시 못 살아났어. 2차 대전 이후에 돈을 퍼 부어준 거야. 그나마 공사나 막으려고. 어쨌든 그 덕에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근데 걔네가 나중에 보면 막 요즘 이제 유럽으로도 난민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독일이 만약에 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때 그랬을 때 비판을 하는 거죠. 야 독일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너희야말로 2차 대전 끝나고 나라 완전 박살났을 때 전 세계가 너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도 똑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됐다? 배타적인 국민성이 있는 건 아직까진 가는 것 같아요. 쉽진 않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주 졸렬한 합리성 얘기를 꺼내면서 아주 졸렬한 그 효율성과 공리주의 논리를 꺼내면서 이동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소수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포괄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냥 지금처럼 나오지 마시고 그냥 우리 눈앞에서 없어져 주실래요? 라는 그 시선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장애인들 지금 막 비판하시는 분들 스스로 여러분 그거는 저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고 봐요. 아니 왜 인권 얘기를 하는데 토론을 하고 앉아 있어? 그냥 당연히 지켜줘야지. 저는 잘못됐다고 봤었어요. 제 수업 때 이미 얘기를 했었지만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전장현 장애인 대표랑 토론한다? 토론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봐요. 아니 그 토론꾼이랑 자기 그냥 이동권 때문에 그 생존권의 투쟁으로 나오신 분이랑 토론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 게 토론이에요, 여러분. 토론에 이기면 정인가? 그건 아니거든. 어차피 결국 그거는 대중적인 여론몰이죠. 야 내가 토론 이겼으니까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새몰이를 실제로 했어요. 거기에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은 뭐 반은
챙겨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예전에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되려 어떤 그 증오의 용기를 얻은 거지. 예, 그래서 그 목소리를 크게 내뿜기 시작한 거예요. 예. 너희 소수 때문에 우리 다수가 불편할 수 없다. 예. 너희의 잘못된 시위를 인정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잘못된 시위라는 거는 여러분 무슨 테러 정도가 아니고선 그런 건 없어요.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무슨 저기 장애인분들이 갑자기 막 총을 쏴. 잘못된 거죠. 야 우리가 이동 못하니까 너희도 이동 못해 하면서 갑자기 막 거기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다리 다 잘라버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건 테러예요. 그건 법으로 다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연시키는 정도의 전략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자기들 목소리를 제발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허용 가능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걸 자꾸 우리 막 그 이기주의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사회 공부를 잘못 가르친 걸 수도 있어요. 윤리 공부를 잘못 가르쳤거나. 알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사를 왜 들어요? 그거 우리 국민 안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조차도 그럴 정도면 당연한 건 거예요. 해외에서 피도 섞이지 않은 외국인들이 난민 돼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당연히 싫어하겠죠. 심지어. 예.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를 얻은 이동권 논쟁까지도 비판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벌써 누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인정받은 만큼 우리는 그만큼 세계에 영향력을 더 크게 끼치게 되는 이제 어쨌든 그런 나라가 될 텐데 정작 우리의 국민성은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문화라고 했잖아요. 문화는 천천히 변하거든. 그러니까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각 문화의 개별성과 주체성은 침해할 수 없는 근본적 가치임을 서로 인정하되 끊임없는 접변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문화 상대주의가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화 상대주의라는 건 뭐다? 솔직히 문화 상대주의는요, 나보다 뭐 타자를 더 위하자 이 정도의 윤리적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예수의 가르침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 옷을 벗어줘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 정도의 윤리 아니에요. 문화 상대주의는 뭐냐면 솔직히 기브앤테이크 정도에 더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화별로 본다라면 그조차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꾸 우리는 문화 진화론적으로 항상 선을 긋고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열등한가 그 기준으로만 바라봐 왔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해체하라고 보는 게 문화 상대주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진화론적인 체계 좀 버려보줄래 이거. 이 그래프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우월하긴 뭐가 우월해. 그냥 다른 거지. 이건 거죠. 야 문화와 문화가 서로 다르고 다양한 어떤 관점으로 봐야지 왜 거기에다가 우월하고 열등한 선을 그어놓은 거야. 예.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시안 푸드 다 맛있잖아요. 예. 우리가 막 솔직히 다른 분야적으로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무시하는 그 나라의 음식들은 저열한 거냐? 아니잖아요. 수준 낮은 거냐? 아니죠. 엄청 맛있죠. 취향 차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팟타이를 싫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베트남 고수의 향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리 다 싫고 나는 한식이 최고야. 이런 고리타분한 사람 없잖아요 이제. 그죠? 한식이 좋더라도 왜냐면 우리 몸에 맞을 거예요. 분명히 익숙하니까. 맞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양한 세계 요리를 먹을 때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 다양성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왜 아까 제가 뷔페를 처음에는 너무 추잡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어렵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제한하면 우리가 절제할 줄만 안다면 뷔페의 장점이 뭐예요? 다양한 요리를 먹을 수 있는 행복감이죠. 사실은 행복감.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행복감.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를 굳이 서구가 우월하니까 우리는 서구 문화로 다 통일시켜야 돼. 이거 획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결국은 획일화로 가게 돼 있어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을 테니까. 그래서 진화의 도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진화적 도식을 갖고 있으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별 문제가 안 되고 양육강식 자체가 별 문제가 아니게 돼버리거든. 다시 그럼 우리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진화론적 도식이 살아있으면 전쟁이 언제 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다. 결국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우리가 강자가 되고 약자를 규정해서 어떻게든 뭔가 먹어치워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급진적인 방식이 전쟁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정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의 강대국들 중에 대다수의 국가가 그런 어떤 평화주의를 갖고 있고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개방성이 있는 정권이랑 폐쇄성을 갖고 있는 정권이랑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민족만이 우월하고 타 민족들은 굉장히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제 국가의 어떤 정부가 많이 세워지게 되면 그럼 세계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빨라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남의 나라 전쟁은 아닌 거예요. 이미 세계와는 연결돼 있죠. 이미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100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일어났다면 한국에 크게 영향 안 미쳐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세계가 연결돼 있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죠.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이 이미 한국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전 세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도 뭘 바라보는 거다? 민주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개인과 사회의 그 파트 3로 파트 1의 3단계로 넘어가면 그때 개인과 사회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민주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화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문화와 문화 간에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적인 어떤 시각이 또 필요하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예. 각자의 문화가 주체적인 거고 다양하고 개별적인 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게 그런 개방적 시각이 인정될 때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선도 훨씬 더 개방적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그런 필요가 있는 시대고요. 여러분 솔직히 만약에 여러분 한국이 지금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로 이렇게 어떤 그 똥배짱으로 갈 거면요. 최소한 뭐랄까 인구라도 많이 낳던가. 그러면 막 설명이라도 돼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막 1인당 3명씩은 나. 뭐 이 정도로 막 뭐라죠? 출산 지수가 뭐 3이 넘어간다. 말도 안 되게. 이러면 야, 저 나라는 뭐 민족적으로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낄 수가 없어. 이민자들이 낄 수가 없어. 차라리 뭐 그런 흐름이면 납득이라도 되는데 세계에서 인구는 제일 적은 나라잖아 우리가. 제일 조금 애기 낳고 앞으로 인구가 가장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무슨 배짱인지 계속해서 우리 유입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배타성을 견지한다라는 건 매우 잘못된 특권 의식이죠. 오히려 같은 어떤 구성원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제 일손 다 빵꾸납니다. 사실은. 예. 이게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어차피 이제는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기존에 우리의 시선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외국인들도 아무리 그 자본주의라고 해도 아무리 돈 준다고 해도 인간답게 대접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요. 일손 부족하면 우리나라도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농촌에 일손 다 외국인들이에요. 건설 현장 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나라의 제 인프라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한국인들은 지금 대부분 배달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작 한국인들은 대부분 여차하면 그냥 쿠팡이 채야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쪽 일자리를 찾지 아무도 뭐 건설 현장이나 뭐 농촌 현장에 가진 않잖아요. 그게 더 힘드니까. 거기 지금 외국인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 몸값이 비싸지면 우리나라 과일값도 오르는 거예요. 예. 과일 딸 사람이 없으니까. 알겠죠? 다 연결돼 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어쨌든 10시 13분이에요. 벌써 시간이 너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뭐랄까 문화 진화론적인 우열적 태도를 이제 좀 버리고 문화 상대주의적으로 너와 나의 어쨌든 이 대등한 어떤 시선, 다양성의 어떤 관계로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정도까지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 상대주의 한계와 대안은 또 다음 주에 연결해서 어차피 그 문화론이 그 뭐랄까 오늘 제가 보기엔 딱 2개 얘기했잖아요. 크게 보면은 야 진화론과 문화 상대주의가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문화론은 4개까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또 2개씩 쪼개야 돼요. 쪼개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그 문화론 4가지를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서 뭐 이 문화 상대주의 다음 주에 한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이론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어차피 또 오늘 그 예제 7번이 또 이 문제를 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예제풀이 할 때 이미 이건 나오겠네요. 이 문화상대주의의 한계와 대안에 대한 파트는 어차피 또 오늘 이 예제풀이 할 때 자연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우리 3분 정도만 쉬죠. 3분 정도만 잠깐 쉬고 오늘 예제 7번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Recording stopped.